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세 분의 패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고민하자면서 세 분이 모여서 대담을 나누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이들이 내놓는 해답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세연 전 의원,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세 분이 걸어오신 길이 조금 나름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책까지 내게 됐는데 박사님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의 얘기를 하면서 네. 정치 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미래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정책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도 한 정당이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정책을 움직이려면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대편 얘기도 하면서 조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미래 이슈를 뭐 진보 보수가 어떻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책까지 나왔습니다. 네. 책 내용을 보면은 뭐 굉장히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세 분이 토론을 하셨던데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정부가 LH 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20명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시민단체가 얘기했던 것보다 7명이 더 늘어난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박사님 그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공정 관점에서 특히 그런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를 왜 사전에 막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분노는 대단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 뭐냐면은 LH공사가 원래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공사, 토지공사 따로따로 있던 거고 법도 다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2009년도에 이걸 합치면서 거대 공기업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투명성이라든가 혹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관한 절차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 절차는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먼저 볼 수 있는 큰 장치가 생겨버린 거죠. 그거를 사실은 어떤 큰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를 들여다보는 그런 감시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자,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 진상조사를 정부에서 하는데 국토부 빠져야 된다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예. 결론적으로는 국토부가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한 발본색원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국토부가 조사 주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가 조사 주체에 들어간 건 되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또 뭐 물조사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국토부가 빠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LH뿐이겠냐? SH, GH 그리고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이런 토지개발 관련한 주택개발 관련한 공사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이제 큰 도둑, 작은 도둑 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제가 드렸고요. 제도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빨리 개정하고 제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일정한 투명성과 감시 제도를 마련을 했거든요. 재산 공개, 그다음에 재산 변동에 대한 네. 신고 이런 거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지금 보셨듯이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사익 추구는 뭐 사실은 하위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한다면 신분을 보장받고 국민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면 이분들은 아예 사익 추구를 못하도록 재산 공개 분명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제정해서 이거 벌써 8년 된 일이거든요. 아예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7년의 무거운 형 그리고 사전에 미리 다 사전 신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전 신고 다 하도록 하고 잘못된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이익을 봤으면 그 재산 환수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본색원, 엄벌주의 그리고 제도 개선 이것이 이제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 주체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국수본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검사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경찰 얘기는 본인들도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노하우 많이 쌓아왔다. 충분히 역량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체제에서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못할 거로 보십니까? 설령 경찰이 정확하게 그 모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밝혀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적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경찰 주도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신뢰성 높은 조사 주체를 택한다면은 아예 검찰이나 감사원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어떻게 좀 더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사 자체도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방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 식구 감싸기에 문제가 예견되는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짰다는 것 자체가 결과가 아무리 바르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간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박용진 의원이 그 이해충돌방지법 얘기하셨는데 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계속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논의만 한 8년 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국회에서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이거 논의 들어가면 이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번에 벌어진 일은. 이거 그 법안으로 처분이 다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소급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건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법사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소급 적용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거의 소급 적용되면 안 되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 네.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마 법 전문가들이 하실 겁니다. 논의를. 다만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서 있었던 잘못을 놓고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멍이 어디 있었는지, 뚫린 그물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너무 방대하다 이래서 빠졌어요.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것만 지금 19대에서 빠진 채로 돼 있다가 20대에서도 뭐 법안은 너도 나도 냈는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렸고요. 왜 위험해야 되겠던 거예요? 제일 많이 우리 이게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돈의 8점까지 다 적용시키자는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이 엄청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탁 내놨을 때 뭐였느냐면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울렁더울렁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원칙 어기고 법을 어겨가면서 이러지 마라. 특혜 특권 나눠 먹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아예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봐주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공직에서 습득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의 이익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시급히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LH 조직 자체에 이게 과연 계속 존치돼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LH가 하는 저런 분양 방식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석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LH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LH 공사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일본 주택공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로 해서 분양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네. 일본은 그걸 다 없앴어요. 그래서 집은 우리 뭐 선분양 후분양 하면서 집 보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정부는 절차를 잘 만들고 필요한 공공적인 것들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을 맞는 기구를 하는 건 저는 동의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LH 공사는 총리님 얘기하신 대로 거의 해산에 가깝도록 하고 필요한 기능별로 이를테면 택지가 필요하다. 그럼 택지 관련된 걸 만들고 임대주택을 크게 해야겠다. 그럼 그걸 두고 이렇게 조금 분산시켜가지고서 하나의 거대 공기업이 이걸 다 하니까
그 안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 후 재조정하고 분양제도 등 우리나라 주택 정책 전체를 놓고 한번 틀을 짜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분양 제도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판이 커지는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LH가 주로 보자고 했는데 관련해서 공공주택청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 업무는 마찬가지로 그쪽 정부에서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고 딱 공공 업무만 하자 이 얘기입니까? 제가 그 책에서 언급했었던 공공주택청의 가장 큰 역할은 뭐 집을 지어서 분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그 공공기여를 위한 땅을 이제 받잖아요. 땅을 받든지 기부 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일부의 임대를 넣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그냥 일반 분양분에 대한 아파트나 주택에 네. 대해서도 일단 이 주택공공청에 일정 비율을 판매하라 시장 가격으로. 그래서 그것을 공공주택청이 사기도 하고 또 그걸 임대해 주기도 하고 또 만일에 시장에서 주택이 부족하면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금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과 갈등 구조를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하자는 거고요. LH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분양하고 하는 이런 뭐 대규모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수요 문제,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주택청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LH는 조직이 어떻게 사라지거나 변형이 되는 건가요? 축소될 수도 있고 서로 겹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LH는 사실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역할을 더 많이 이제 하는데 이 공공주택청은 이미 지어진 민간 아파트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임대해주거나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수급을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국민들이 집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저희 프로에서도 뭐 주택 얘기하고 공공주택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서울에서도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할 말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LH 공사 문제가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공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문제가 LH의 문제로 이렇게 좀 축소되어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청이나 시흥시청의 공무원들이 비슷한 일을 했으면은 광명시청, 시흥시청도 폐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또 논란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그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 그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위의 근본적인 이 예방 또 엄벌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방에서의 주택 공급은 역시 이제 그 서울 수도권과 같이 이 지속적인 그런 주택 수요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하고는 달리 좀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역시 비슷한 이런 정책적인 수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주제를 넘어가야 돼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나만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네. 지금 건에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것이 하나 문제지만 또 다른 하나는 농지 소유에 관한 문제거든요. 농지요. 그러니까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면은 농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몇 개 서류 만들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돼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불공정한 사회다라고 얘기할 때는 비밀 정보를 가지고 할 때 하나는 아파트를 그 지역에 집을 미리 사놓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농지를 사놓거든요. 농지에 관련된 것도 사실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상당한 투기성인 거고 이거는 농지법에 분명히 이게 문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할 분야는 바로 세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교체, 청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시대의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자로 변해 말로만 변화를 얘기할 뿐 사실은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싸우겠다던 그 뜨거운 심장이
어째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까? 더 나쁜 놈들도 있다고, 나 정도면 양반이라고, 손쉬운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서 시대적인 과제를 외면하는 것을 멈추고, 저는 386 책임론 이런 것들은 저는 다분히 보수 언론이 지어낸 거라고 봐요. 그냥 프레임으로 보고요. 아직도 우리는 6월 항쟁의 연장 위에 있는 거야, 아직도. 이제 언론에 넘치고 있는 86세대에 대한 그런 폄훼, 또 이렇게 진보 정당이나 진보 진영 쪽에서 이제 지금 3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들이 86세대에 대해서 하는 말, 이걸 들으면서 좀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상처받지 말라고. 자, 장혜영 의원은 586 세대에 대해서 일가를 했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어떤 보수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말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글쎄요.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셔서 뭐 제가 말하기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른바 이제 586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뭔가 바꿔보겠다고 정치를 시작하고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서서 역할을 맡아왔었던 분들에게 장혜영 의원이 던지는, 우리 사회가 던지는, 그래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보라. 그런데 장혜영 의원이 던진 것처럼 그냥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주류로, 또 하나의 우리 사회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지켜야 될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보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그러면 스스로 자임했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출발,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거 위로받아야지, 그동안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도 여전히 586 세대 의원들이라든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20대 착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출발선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로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하시면 이제는 그런 재출발의 선 자체도 없어지니까, 저는 내가 왜 정치를 했는지, 내가 왜 처음 시작했었던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과 개척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될 때가 됐죠. 그래야 청년 세대들이 같이 나가든지 청년 세대들의 길을 막는 기득권의 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청년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빨리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석훈 박사님이 세대의 교통체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586이든 이제 50대라고 하면요, 그 위에 이제 지금 60대들 있죠. 거기를 저는 이제 유신 세대라고 불렀고, 50대는 뭐 586좀 되겠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IMF 때 이 50대가 보통 회사에서 대리 과장 정도 그랬어요. 또 IMF 경제 위기 때 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리해고로 비니까 쭉 나갔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일찍 데뷔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보면은 이 윗세대를 밀어내면서 지금 50대 굉장히 일찍 진출했는데 50대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20대 때 보면은 제 또래 배우들이 톱스타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40대, 50대 배우들이 티켓 파워가 더 세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뭔가 다음 세대가 지금 못 움직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이나 이런 경제를 보면은 30, 40대 CEO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나왔는데 정치나 이런 제도적인 데에서는 아직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도움 장치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줘서 밑에도 오게 해야, 그럼 그 다음 10대들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촉진시켜서, 그 프랑스나 이런 데 장관을 왜 30대를 시키나 봤더니 30대 장관을 몇 명 시켜놓으면은 몇 군데는 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대 기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좀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정치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대가 교체가 안 되는 분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맞는 얘기 같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실 때 중진 의원들도 좀 막 불출마 선언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그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뭐
공선에 가서 이제 교체가 되든가 내지는 마지막 순간에 양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의 역할을 정당 내에서의 청년의 역할을 들러리 세거나 이 사진 찍을 때 옆에 이 노쇠한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생각하는 관념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들이 무슨 의견을 낼 때 이게 채택이 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되고 줄을 잘못 서면 다음번에 또 불이익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한 적응을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기성 정치인들과 거의 비슷한 행태를 보이게 되면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져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더 좁아져 있는 거죠. 뭐 청년들이 이 주류로 못 들어오는 분야가 비단 뭐 정치권만 있는 게 아닐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이에 대한 30대 젊은이들의 고민을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에서 주택에 나가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저희도 원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도 뭐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제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논쟁이나 아니면 실제로 폭행이 이뤄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피해를 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휴직하기 전에 받던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아예 뭐 출산이고 뭐고 비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제로 그 데이터로 바로 입증이 되고 또 만나보면은 바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법이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 그리고 주거, 일자리 이제 이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셋 다 교육, 주거, 일자리를 제대로 해법을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당분간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보다 일단 유지라도 하는데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축하기 시작한 사회의 다음 세대가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다음 10년, 20년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 문제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막연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기도 하곤 하는데, 지금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를 넘어서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저출산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라는 점이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인구 문제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 일자리도 걸려 있고 연금도 걸려 있고 성장률 뭐 여러 가지가 다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굉장히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서 손을 못 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빨리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법을 찾는다고 호떡집이 불난 것처럼 뭘 하는 것 척은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어요. 한 200조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다 어디 갔냐 국민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에요. 지원금으로 많이들 지금 써왔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요. 각 부처별로 자기들 수건 사업 있잖아요. 수건 사업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하자 그러면 그 수건 사업에다가 앞에 붙여서 이름을 그거로 붙여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하고 니네 그동안 뭐 얼마 했어?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예산 이만큼 투입하고 저희가 이런 거 했습니다. 무슨 장관 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데이터로 이렇게 모아보면 200조인데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말도 안 한 거고. 근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인구 부총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이고 뭐 직 하나 새로 신설한다고 이 문제가 풀리겠느냐. 그러나 정부가 어쨌든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지휘관 세우면서 나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꼼짝 못해. 만일에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안 만들어지면 당신은 계속 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그 가시방석을 앉아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직을 걸고서 반드시 해결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목숨을 거죠. 걸어야죠.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쪽입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거기 장관님들께는 죄송한데 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장관들 중에서 제일 힘없는 장관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라고 위원회 만들어서 어쩌다 한 번씩 회의하고 대통령 어쩌다 한 번 모셔서 그 언론 앞에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아무런 효과를 못 내니까 총괄 책임자 거의 짜르 수준의 권한을 주고요. 네. 당신이 이걸 맡아서 해봐라라고 총괄 지휘권을 줘야만 겨우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고 우리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200조를 지금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치키스 찍을 때 막 갖다 넣고 찍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한테 도움이 되냐 그러면은 네. 도움 안 된다 그래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한 5년쯤 전에 출산 문제에 관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던지면은 이를테면 어떤 여성한테 뭘 해주자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싱글세 논의가 먼저 나와요. 너는 결혼 안 할 건데 왜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주냐. 차라리 그걸 다 나누자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지금 우리가 하면은 먹힐 것 같은데 이미 안 먹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뭐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주택, 고용 등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포를 줄이고 그러면은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연애도 하는데 지금 옆에 누가 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비혼이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한 젊은이들이 좀 있으면 절반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출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출산 대책을 뭐 한다고 해도 사실은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 저출산 대책을 해서 어느 정도 뭐 효과를 본 나라들을 보통 참고하곤 하잖아요. 김세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참고해서 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제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우 교수님이 훨씬 더 해박하시지만 사회연대계약 등의 제도를 통해서 즉 우리나라 실정으로 치자면은 그 유교 문화를 버리고 이제 이 가정의 테두리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하면서 이 비혼 가정 자녀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이제 이런 또 동거자에 대해서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이 정도의 과감한 제도 수용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제 이민 개방인데 이것은 뭐 저는 허구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일 민족 의식을 또 깨뜨려야 되는 큰 이 사회적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아직 이런 과감한 정책들을 채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일자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기술혁명의 속도나 이 파급의 이 깊이로 볼 때 인구가 이제 늘었을 때 과연 과거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대체로 이제 자기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자리들이 계속 생겨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막 AI 도입되고 그래서 일자리 자꾸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금 포함한 복지나 교육 쪽에서 엄청난 이 수축 과정에서의 압박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축하는 상태에서 적응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박사님 공부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거기에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 따올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정말로 이민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뭐 정서상 극복해야 될 큰 또 장벽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또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이 2.0을 회복한 합계 출산율 국가인데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수당도 만들고 뭐 별의별 제도도 만들고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했으면은 뭐가 정답이다 알 수 있는데 일단 모른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프랑스에서 제일 컸던 거는 동거와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로 하면 사실혼인데 네. 그 현실적인 이제 그 차이를 다 없애고 동거도 권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정하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이를테면은 동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일종의 좀 권장하는 분위기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뭔가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민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박영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일본의 1억 활약상 할 때 그 얘기의 근본 뜻은 인구의 10%가 준다라고 하는 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인구 1억 이상인데 1억 정도의 자연 감수분을 우리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이민을 받지 않고 국민이 총활약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이제 이민에 가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는 받지 않겠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아마 우리도 보안적으로 일단 뭐 고학력이나 전문직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제 이유 때문에 전면적인 이런 이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여지를 줘야겠죠. 자, 정부가 인구 부총리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 말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뭐 일단 우리가 이것저것 자꾸 이제 퍼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랬고 우리 부모 세대는 더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우리 사회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설계해주는 뭐 아주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뭐 재용저축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대출 제도가 확고하게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줬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고민들을 지금 열어주지 않으면 지구상의 자연 생태계에서요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답니다. 네. 혹독한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세대 번식을 딱 멈추고요. 자기만 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나 하나 살기 박박한 상황인데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뭐 이거는 생각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택 정책, 자산을 증대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부모를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그런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데 여야가 당연히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게 인구 문제와 맞물려서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층은 본인들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돈을 다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 자, 과거 정부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어떤 개혁을 시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간의 상황을 잠깐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보지 않으면 매일 그 800억 원 정도의 순부채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해정은 어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계만 잘하면 국민연금 이렇게 보험료에 마지막 전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무책임한 대안 제시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단일안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결정은 결국 최종적 국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도 했는데 이 연금 개혁에 관한 이사장님의 계획이나 보관이 무엇인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안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논의의 기초
그걸 마련해 주지 않았나. 이게 진보건 보수건 연금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항상 내왔었는데 이게 야당 때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다가도 집권하게 되면은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현상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표와 관련돼서 그런 것 때문인 건지 왜 이게 제대로 진척이 그동안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박사님? 이게 자기 정권이 있을 때는 안 하고 싶죠. 어떤 정책은 뭐 도로를 놔주고 뭐 이런 거는 인기가 있는데 주는 걸 덜 주거나 더 내라고 하는 정책은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번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해라 하고 싶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힘없을 때 할게. 그런 기본적인 딜레마를 몇 년간 겪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위원장 이전에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연금 개혁 관련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4가지 안을 마련해서 이제 한 가지 안을 간추리지 않고 4가지 안을 지금 국회에다가 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치열하게 토론해서 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안 자체가 준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안이라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할 때 첫 번째 안은 그 현행안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의미가 없고요. 첫 번째는 전혀 의미 없는 안이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안도 덜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지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안이 이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 나왔던 안 중에 현행 9% 보험료율을 10.5%, 13.5%에서 17.2%까지 한 3단계에 걸쳐서 올리면은 17.2%로 우리 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향후 그 한 50년,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었는데 이 안은 킬되고 다른 그 더 포퓰리즘성 안들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아까 저 사회자님께서 야당일 때는 주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새누리당 정부 때 여당에서 주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근데 내부적인 토의안 중에서 770조 원 장기적으로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을 했는데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그 탈락되고 마지막에 민주당과 당시 야당과 그 공무원 노조의 어떤 그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된 333조 원 아주 약화된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연금 개혁은 정파적 이슈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그 노사정이 지금 경사노위처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의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데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봤더니 연금 개혁 당론으로 채택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현 정권이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보면 임기 막판에 또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지금 시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해야 될 것 같나요? 저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은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주변 동료 의원들은 그 어쩌려고 그런 얘기를 선거가 얼마 남았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해마다 선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이 선거를 앞에다 두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욕먹을 거지만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되는 것들 중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인구 문제도 있고요. 연금 문제도 있고 노동개혁 문제도 있고 기후 에너지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논의하면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정권이 엄청난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다들 브라질 뭐 대만 연금 문제 건드렸다가 휘청휘청 했었던 경험이 있고 우리도 뭐 감으로 알거든요. 이거 잘못 건들면 바로 그냥 정권을 잃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의 합의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을 이뤄내는 게 더 좋죠. 그러나 여야 합의와 논의 중에 서로 책임 있게 논의하면서 70, 60만 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정치권에서의 이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요. 저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내실 거죠? 저는 책임 있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야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국민, 공무원, 군인연금 다 통합해서 논의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합 논의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나 이쪽에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 지금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선진국에서 연금 개혁할 때 이미 10년, 20년 전에 상당 부분 국민연금과 통합하든지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공적연금을 개혁한 사례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 있고요. 그리고 2040년에 17조 원, 2050년에 24조 원 정도 이미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적자 규모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사학연금은 지금 적자 규모가 추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김세현 의원님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가장 먼저 치고 나와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표 기본소득은 용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김세현 의원이 주장하는 건 어떤 점이 확실히 다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잘 거치지 않으면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안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1년에 50만 원, 1년에 100만 원, 즉 한 달에 4만 원, 8만 원 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좀 일종의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대로 그 정책 효능감 있게 실제로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생계급여의 평균 지급액이나 또 기초연금의 지급액 수준의 30만 원 정도는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고요. 재원 마련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최근에 관련 포럼에서 증세를 뭐 수백조 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논의한 게 있었고 또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 가능하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초기 상태의 이 재원 조달 방안인데 사실 저는 이게 보수 정당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해서 보자면은 정부 공공부문 이번에 LH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거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방만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기본소득이 이제 다가올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항으로 보시는지 좀 건전하게 발전 지향적으로 논의하려면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 재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시기는 20, 3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분야별, 업종별, 이를테면 뭐 농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에 너무 여러 가지 주제를 말하다 보니까 말씀을 충분히 못하게 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어쨌거나 이 세 분께서 말씀하신 던져준 화두가 정치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로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 김세현 전 의원 그리고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